그린란드와 덴마크에서 양키고 홈이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중동도 남미도 아닌 유럽 자치령에서 반미 시위가 벌어진 건 이례적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는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계획을 규탄했습니다. 그린란드 총리까지 직접 참석해 그린란드는 이미 위대하다. 그린란드는 판매 대상이 아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덴마크 본토에서도 동시다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시위대는 마가를 비틀어 미국은 물러가라, 미국을 다시 똑똑하게 만들자라는 문구를 내걸었습니다. 이번 시위의 직접적인 계기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 방어 훈련에 참여한 유럽 8개국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25%까지 올리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린란드 병합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관세를 유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930억 유로 규모의 보복 관세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실제로 그린란드의 군사 행동에 나선다면 이는 나토의 근간인 집단 방위 체제를 흔드는 사태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총리는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미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미국이 주도해온 전후 세계 질서, 그 중심축이었던 대서양 동맹이 지금 거센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그린란드를 노리면서 미국과 나토 간 균열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 독주에 미국에 대한 유럽의 신뢰는 바닥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해서 민정훈 교수님 계속해서 이어나가고요. 황방열 뉴스토마토 통일외교 전문위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황 의원님. 먼저 그린란드 사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지난 14일 워싱턴 시간입니다. 워싱턴 DC에서 미국, 덴마크, 그린란드의 3자 고위급 회담이 열렸는데 사실 서로 입장만 얘기하고 끝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 안보 차원에서 그린란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강조했고 덴마크하고 그린란드는 그건 그 그린란드를 넘겨주거나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확인해서 이제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덴마크는 이제 나토 동맹국들, 그러니까 덴마크 포함해서 독일,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이 8개 나라하고 8개 나라가 북극 인내 작전 이거를 이제 전개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미국에서는 이 8개국을 대상으로 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제 트럼프가 선언을 했습니다. 네네. 2월 1일부터 15%, 그 다음에 이랬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6월 1일부터 25%로 올리겠다. 네네.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나왔고 이것에 대해서 그 유럽연합에서는 보복 대응 조치 이런 걸 검토한다. 여기까지 지금 좀 내용이 진행이 됐습니다. 교수님, 관세 협박이 좀 먹혀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토 역시 EU를 통해서 보복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해서 유럽 그 나토 동맹들을 압박하고 있으니까 나토 동맹들도 그에 대해서 이제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진행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나토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이 대서양 그 동맹 간의 경제 통상 관계가 미국이나 유럽한테도 가장 큰 경제 네네.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살을 깎아먹는 그러한 조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나토 같은 경우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 최대 수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수출 시장을 놓치는 그러한 영향, 특히 이제 뭐 독일이라든지 그러한 그 어떤 나토 EU 내에서도 주요 수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린란드에 파견했던 어떤 군을 갖다 군병력을 철수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나토 내부에 어떤 단일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출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린란드를 병합하려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 강하고 노골적으로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 대응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세를 주고받을 그게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기조 하에서 이제 그 미국과 어떤 나토 동맹 간에 계속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세 부과라든지 관세 부과의 수준도 결정될 거기 때문에 이제 외교력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 의원님, 나토 내에서도 미국의 그린란드 노림수에 대해서 각각의 입장이 좀 상이한가요? 근데 뭐 이제 현재까지는 좀 뭉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 그 벨기에에서 유럽연합 27개국 정상회의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그 930억 유로의 보복 관세 패키지 발동 이걸 논의를 했는데 이게 원래는 작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 상호 관세 부과한 것에 대해서 보복 조치로 준비했다가 일단 그때는 이제 넘어갔던 건데 이걸 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삭 위협 대응 조치. 우리 언론에서는 이게 이제 무역의 바주카포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ACI 그러니까 EU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국가에 대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 서비스 투자, 그다음에 금융시장, 공공조달, 지식재산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인데 이게 만약에 이 두 가지 조치가 벌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미국과 유럽의 이제 대서양 동맹 안에서 무역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경제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럽연합이 미국에 대해서 한 1,500억 달러 정도의 무역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쌍방간의 피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제가 보기에는 유럽의 약점은 이제 안보 문제가 결정적으로 안보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어젠가 얘기한 게 미국은 강하고 유럽은 약하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으면 어떻게 되겠냐. 끝난다. 그러니까 그 안보 미국의 안보 우산 안에 유럽이 있다는 걸 당신들이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 경제 무역 전쟁에 대해서도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방송 인터뷰에서 그 관세부가 뭐 2월 1일부터 15% 그다음에 6월 1일부터 25% 하겠다고 한 거 100% 실행할 거다. 그다음에 어느 기자가 저 군사력까지 동원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노코멘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분야도 있고 결정적으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유럽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 미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 유럽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지금 미국이 손을 떼면 솔직히 유럽이 나토가 난처한 지경에 처하는 것은 사실 같아 보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유럽은 사실은 그 낭떠러지에 몰려 있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보 무임승차를 하다가 이제 미국의 태도가 변하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토 동맹이 만약에 깨지고 유럽이 스스로 유럽의 안보를 지켜야 되는 시대를 맞이하려면 최소한 10년의 시간이 걸리고 수천조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토 동맹 32개 중에서 거의 유럽의 한 30개 국가들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어떤 수준도 다르고 군사력 영역이 다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다자라는 게 굉장히 포용성은 있지만 의견이 상당히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합의점을 찾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미국은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란드 하나, 덴마크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토 동맹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초기니까 유럽 주요국들이 뭉쳐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국의 이해관계, 상이한 이해관계가 부각이 되고 그러다 보면 미국이 어떤 의도한 바대로 어느 정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즉 가장 현실적인 거는 어떤 그린란드 주민들의
또 투표를 통해 가지고 결정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자치령이어서 그렇다 치지만 나토 회원국 일부가 그린란드에 어쨌든 그린란드 방어를 위해서 병력을 급파한 것은 맞는데 이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의지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낮게 보시죠, 지극히. 저는 없다고 네, 봅니다. 네. 없다고 보는데요. 어떤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그린란드 이미 미군이 이제 그 기지가 있고 미군이 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이 그 그린란드가 군사적 요충지고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의 그 어떤 군이라든지 영향력이 너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미군이 아니라 유럽이 가서 지키겠다, 나토 동맹이니까 그런 모습을 상식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얼마나 많은 인원이 가겠습니까, 유럽의 군이.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은 강하고 유럽은 약하다는 게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조치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실만큼 무서운 게 없어 보입니다. 두 분한테 한번 공통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주민투표를 만약에 실시한다고 한다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 걸로 보이십니까? 먼저 황 의원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네네. 그러니까 유럽이 그러니까 지난 12월 5일 날 미국 NSS, 그러니까 국가안보 전략을 트럼프 정부가 발표했을 때 유럽의 문명 소멸 이런 걸 거론한 표현을 했었거든요. 이게 유럽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문제인데 의외로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영토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나토의 단일성을 유지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토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얘기 나눈 것처럼 유럽을 안보라는 취약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함에도 그 영토 문제에 대해서 이게 쉽사리 포기할 수는 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장기화될 것 같은데, 그 지금 돈으로 벌써 뭐 10만 불씩 네네네네. 지원하겠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을 미국에서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전반적인 논의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답을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이십니까? 미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린란드 병합은 유럽의 안보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러시아는 실존하는 위협이고, 우크라이나가 무너지고 러시아의 불법 침공이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평화협정이 만들어지면 유럽은 그때부터 안보 불안에 시달려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유럽 대륙에서 벌어져서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황의 초기니까 유럽 그 주요 국가들이 어떤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린란드 병합이 함께 부각하기 시작하면 중요도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미국의 어떤 외교적 공간이 더 커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유럽 국가들도 초반에 어떤 설왕설래를 통해서 어떤 그 대치를 하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투표라든지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거고, 지금 미국이 벌써 그린란드 주민들에 대해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 결정을 하는 시기가 다가올 거예요. 즉 주민투표를 한다든지 뭔가 현실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을 이제 미국과 유럽이 모색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어쨌든 요구하는 바대로 어느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씁쓸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 관계는 이어지겠습니까? 삐걱거리는데 가기는 갈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 대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10년이라고. 그러니까 프랑스가 어떤 나토 동맹 내에서 군사적 영향이 좀 강한 국가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데, 네네. 정말로 당신을 따를 수 있을까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의구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기는 좀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어쨌든 미국의 안보 우산이 최소한 단기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대안이 마련되는 걸 봐서
나토 동맹의 유지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한동안은 어떤 미국의 어떤 일방적인 공세가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자국의 안보 이익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삐걱거리기는 하나 나토 동맹 갈 거다. 그리고 미국도 나토 동맹을 완전히 깰 만한 그러한 강력한 유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삐걱거리면서 가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동거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나토 내에 미국에 좀 저항하는 국가는 없나요? 근데 목소리를 가장 내고 좀 반발적인 목소리를 낸다든지. 보통 유럽에서는 이제 프랑스가 목소리를 많이 높여온 나라로 돼 있는데 현실적인 힘의 한계가 이제 있습니다. 아까 저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작년 12월 5일인가 로이터에서 이제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그 트럼프 정부에서 나토 사람들한테 2027년을 시한으로 두고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거는 유럽이 맡아라. 저 핵만 남기고 핵에 대한 부분 남기고 미국은 빠지겠다. 근데 이런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나토에는 어마어마한 부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그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하고 영국이 커버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저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해구산 제공 이래서 마크롱 대통령하고 독일 총리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현실적인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 위성을 통한 정보 확보라든가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목소리를 전통적으로 내왔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프랑스하고 영국이 이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내왔고 이번 국면에서도 지금 그린란드 사태에 대해서도 그 마크롱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금 뭐 대단히 유럽에서는 씁쓸하게도 현실적인 힘의 한계 이런 부분을 지금 절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한테 공통 질문으로 마지막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이렇게 균열을 보이고 있는데 어찌됐든 삐걱거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걸로 보이십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는 지금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겠죠. 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G2를 거의 공식화하면서 지난 11월 1일 날 그 부산 정상회담 G2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고조되는 이러한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미국의 대등한 그런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다. 그걸 미국이 인정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미국 나토 동맹이 삐걱삐걱하고 미국의 유럽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또 독일 같은 국가 같은 경우는 중국과 어떤 통상관계가 굉장히 깊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중국이 치고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베네수엘라 침공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이 어떤 자기 지역에서의 어떤 국제법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군사적 공격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우크라이나나 동유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영향력을 주장할 군사적 역량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다자 외교라든지 어떤 그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으니까 중국과 러시아 같은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원 외교 어떤 그 투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영향력 확대해 나가겠죠. 그렇게 본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뭐 그린란드 사태라든지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어떻게 미국의 그 영향력이 빠진 지역에 대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인가 굉장히 웃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작년 1월에 이제 트럼프 2기 취임하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 미국 언론에서 트럼프 하는 행태를 봤을 때 이게 19세기식 강대국 세력권 정치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보면은 거의 그런 분석이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 NSS 국가안보 전략 나왔을 때 그 내용을 보고 우리하고 세계관이 일치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린란드 사태 벌어지고 난 국면에서 캐나다 총리가 벌써 중국을 방문했고, 그 다음에 독일 총리하고 영국 총리가 지금 그 중국을 방문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국면에서 미국이 저렇게 폭주하는 가운데서 중국하고 러시아는 공간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식으로 하면 삼자 정립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도 있는 네네. 그런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 또 어떻게 뭐 잘하면은 이제 그게 기회 요인도 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우리가 스탠스를 잡기가 어려운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그리고 황방열 뉴스토마토 통일외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